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이든의 계속되는 충격적인 행보에 한국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와 반도체까지 마치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바이든은 한국의 충격적인 정책만 골라서 발표하며 우리의 뒤통수를 수도 없이 가격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너무나도 시원한 반격을 했다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민족 한국과 이스라엘이 만나 머리를 맞대니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요. 최근 있었던 바이든의 충격적인 연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생산이 중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했다. 한 대의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대략 3,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이어진다. 이로 인한 대가는 엄청났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나는 남미 사우스 어메리커 아니 한국 사우스 코리아의 대기업에 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고 물어본 바 있다. 그들은 미국의 노동력이 세계 최고라고 했다라며 자신 덕분에 미국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했다며 떵떵거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처음 부를 때 사우스 어메리커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실수까지 저질렀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한국을 도청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미국은 사과 대신 한국이 미국에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동문서답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도청 감청을 해줘서 고마워할 나라는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겁니다. 바이든은 심지어 이제는 한국이 세계 1, 2위를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마저 미국에서 만들라고 삼성과 SK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팹리스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화와 비교해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메모리 산업 주도권을 가져가든 말든 미국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심 목표로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의 리더십 확보를 꼽으며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8일 현지 시간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 성공을 위한 비전 항목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고용량 최첨단 디램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위한 차세대 메모리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는 고급 컴퓨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바이든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도 꾸미고 있었는데요. 바이든은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성장이 둔화하여 최근에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은 한물간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 파운드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과 인력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은 공정하게 경쟁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충격적인 일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미국의 인텔과 일본의 마사요시 손이 보유한 ARM이 깜짝 파운드리 동맹을 선언한 것입니다. ARM은 모바일용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90%가 ARM의 IP를 기반으로 설계된 AP를 탑재합니다. ARM이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의 IP를 공급하면 각 사가 이를 자사 제품에 맞춰 설계한 뒤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구조죠. ARM의 IP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ARM은 피라미드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ARM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인 48조 원에 사겠다고 나섰을 때도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과 각국 정부들이 독점이 우려된다라며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전자 엑시노스, 미디어텍 디멘전 등 스마트폰 태블릿용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라트 사물 인터넷용 저전력 칩 등 거의 모든 반도체가 ARM에 90% 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회사나 나라가 ARM을 소유하여 흔든다면 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RM은 항상 중립을 지키며 어느 한 회사나 나라와 밀착하지 않아야 하는데 바이든이 이 금기를 깨버린 것입니다. ARM은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인수한 회사로 이번에 인텔과의 깜짝 동맹 선언은 사실상 바이든과 일본의 밀월 관계라 봐도 무방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후발주자인 인텔의 최첨단 공정에 ARM이 지원 사격을 나서면서 TSMC는 못 잡아도 한국의 삼성전자는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인텔과 ARM은 이날 협약을 통해 2024년 인텔의 18A1.8나노 공정에서 모바일용 반도체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ARM이 설계 협업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 CEO는 지금까지 팹리스 반도체 설계 고객사들은 최첨단 모바일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었다며 인텔과 ARM의 협력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팹리스 기업에 새로운 옵션과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모바일 칩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IoT, 데이터 센터, 항공우주산업 및 정보 부문으로도 협력을 넓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업계에서는 ARM이 사실상 2024년부터 파운드리 시장 본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인텔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사실상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를 완성시킨 이 시점에 인텔은 기껏해야 7나노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라 경쟁 자체가 안 됐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를 통해 ARM이라는 치트키까지 써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이스라엘과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더 이상 미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 세상에 공개된 것인데요. 삼성이 미국에 올인하려던 투자를 회수하여 이스라엘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글로벌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스타트업 하이테크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온 덕에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나스닥에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도체 기술력도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체결하며 한국이 이스라엘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강조했는데요. 머리가 좋은 민족답게 가장 강점인 분야도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 비슷합니다. 이에 한국과 이스라엘은 4차 산업혁명을 두 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한국 기업의 파격적인 혜택을, 한국도 이스라엘 기업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관세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두 나라 기업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투자한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중 윌롯이라는 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윌롯은 사물인터넷 IoT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없는 블루투스 기술을 위한 소형 반도체 칩을 개발했습니다. 스티커 크기의 센서를 작동하기 위해 주변의 방사선 등을 전력원으로 사용해 배터리 등 부품이 필요 없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인데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스마트폰 전파 등 주위에 넘치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배터리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꿈의 기술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윌롯 블루투스 센서 태그는 전자파에 의한 발전을 이용하며 종이와 플라스틱에 인쇄된 안테나를 곁들여 사용합니다. 배터리를 내장할 필요가 없어 안테나를 포함해도 우표 크기에 불과하죠.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것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삼성과 손잡고 미국을 완전히 발칵 뒤집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삼성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이후
삼성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은 것도 모자라 대만 그리고 일본과 손잡고 삼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충격적인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의 삼성과 함께 바이든을 향해 깜짝 폭탄 발표를 해버리면서 현재 미국은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이스라엘과 삼성이 꺼내든 카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미국 현지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이 한국의 삼성을 건드린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실수로 기록될 것.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 투자 발표를 했을 당시보다 환율과 미국 내 건설 비용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170억 달러 금액보다 80억 달러 약 10조 5천억 원가 증가한 250억 달러 32조 8천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보다 많은 것으로 한국 대신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이나 대만에 공장을 지을 때보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비용이 5배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차액을 미국이 보조금을 주겠다며 유인한 것인데 바이든은 건설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애플과 인텔, 퀄컴에 이어 삼성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던 엔비디아까지 GPU 생산을 TSMC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동시에 한국의 삼성이 아닌 대만의 TSMC에 대규모 수주를 몰아주고 있는 것은 바이든이 개입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WCC테크는 IT 트위터리안 레베그너스를 인용해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새 아이폰 모델에 들어갈 A17 바이오닉의 성능 목표치 기준도 낮아질 공산이 크다며 수율 문제로 A17 바이오닉의 공급량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3나노에서 핀펫을 고집한 TSMC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려운 기술인 GAA를 택한 삼성의 파운드리는 3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서 1인자로 등극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이 아닌 대만에 모두 몰려가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이든은 쐐기를 받기 위해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ARM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ARM의 반도체 설계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ARM이지만 바이든이 목숨을 걸고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손을 잡으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3나노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동안 7나노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미국의 인텔이 ARM의 도움을 받아 몇 년 안에 1.8나노를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ARM의 도움으로 인텔은 당장의 내년부터 모바일 기기용 시스템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항공, 우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규모 생산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삼성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던 분야를 모두 뺏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TSMC로 가버리고 예상 못했던 ARM까지 등장해 인텔에 힘을 실어주면서 삼성이 이대로 무너져버릴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폭탄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삼성전자와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미국을 완전히 뒤엎자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삼성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과 이스라엘의 기술이 합쳐지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어벤져스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1446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400년 이상 살던 이집트를 벗어나 그들이 향했던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곳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수량이 적어 물이 부족했습니다. 영토 곳곳이 메마른 광야였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집트와 비교가 안 되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히브리 대학의 하임 라비노비치아와 나옴 케달 교수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토마토 연구를 시작했고, 그들은 물 사용량을 10분의 1로 줄이고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토마토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후 1995년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울토마토가 탄생한 시초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방울토마토의 종주국이 되었죠. 물이 부족한 척박한 환경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이스라엘,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 세계인들 누구나 방울토마토를 사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돈을 버는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몰리 리빙스톤 히브리대 이숨 디렉터는 방울토마토도 히브리대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여러분이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돈을 번다며, 이렇게 번 수익의 40%는 연구자 몫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깔린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이버 방화벽을 세계 최초로 만든 국가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일명 생각하는 방화벽을 만들어내며 세상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기존 방화벽이 단순한 네트워크 문지기 역할을 해왔던 것과 달리 상황을 인지해 보안 위협에 대응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 방화벽은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 사이의 위치에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허용되지 않은 IP 주소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달리 아우라토가 출시한 DAF는 기존 방화벽과 달리 보안 위협을 해석 프로파일링하고 기업 네트워크 상 보안 위협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예방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어떻게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지에 대한 보안 담당자들의 실시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마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해커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울토마토와 생각하는 방화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무려 9,000개의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는 국민 1,000명당 스타트업이 1개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스타트업 세계 1위입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도 30개가 넘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는 98개사로 기술력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은 물론 천연자원도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적자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나가는 기업들이 이스라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이스라엘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의 선택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미국이 아닌,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9,000개가 넘는 이스라엘의 막강한 스타트업 총사령관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은 연구개발 R&D과 제조를 모두 아우르는 비즈니스 단지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을 그곳에 초대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핵심 두뇌 역할부터 시작해 최첨단 제품들을 모두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초대 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특별히 삼성전자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도체 업계를 완전히 뒤흔들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고 삼성이 보유한 최고의 제조 기술로 이를 생산해내면 TSMC나 인텔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돈줄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 정부 정책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바이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100명 중 11명이 유대인, 하원의원 30여 명이 유대인, 연방대법관 9명 중 2명이 유대인,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CEO 100명당 20여 명이 유대인, 미국을 장악한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저널의 경영진과 주요 필진의 35%가 유대인, 미국 최고의 대학 아이비리그 총장 및 교수진의 무려 40%가 유대인, 미국 50대 영화사의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캐스팅 담당 감독 중 60%가 유대인, 미국의 주요 로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유대인은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에 한국의 삼성과 폭탄 발표를 하자 놀랍게도 바이든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왔고
앞으로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큼 대한민국의 최근 방산 수출 성과가 대단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방산 강국에 이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의 등극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을 써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한국산 무기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방산 분야는 이제 우리에게 안보이자 경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 현지에서 한국 무기가 성능 시험을 한다고 발표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주한미군 기지에서 시연을 선보였던 이 무기는 미 8군 사령관을 깜짝 놀라게 해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미국 현지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미 국방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을 놀라게 한 한국의 무기 체계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군에서 SF 영화에서 볼 법한 원격으로 조종하는 다목적 무인 차량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미래 전장을 지배할 다목적 무인 차량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전력화된 사례가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신들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대로템이 공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은 HR 셰르파로 2019년에 개발 완료돼 같은 해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이듬해 열린 국군의 날 기념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율주행 능력을 시연했었습니다. HR 셰르파는 경차 이하의 작은 크기의 육륜 전기 구동 체계를 갖췄으며 360도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고 에어리스 타이어를 장착해 펑크 우려 없이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원격 주행 기능과 함께 차량 앞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등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방사청의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수주해 2T급 다목적 무인 차량 2대와 함께 군에서의 시범 운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공급해 전력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대로템과 경쟁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 차량도 작년에 개발된 직후 육군 제5보 병사단과 다목적 무인 차량 군 시범 운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아리온스맨은 현대로템의 HR 셰르파와 같은 육륜 구동으로 움직이며 적재 중량이 500kg에 달하며 1회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격 운용 중 통신이 끊기면 1분간 재연결을 시도하다 최초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스마트 자율복귀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RCWS, 즉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개발하며 양산하고 있는 업체로 이 기술을 적용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듯 국내 방산 업체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경쟁을 통해 뛰어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해 전력화시킨다면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가 트일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쟁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화가 자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맷 ARION SMET 미국 해병대 훈련장에서 성능 시험을 치른다는 소식이 나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세계 군용 무인 차량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9월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국 국방부와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초부터 3주간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 해병대 훈련장에서 아리온스맷에 대한 본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FCT란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 기술을 평가하고 미군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국에 파견 중인 미 국방무관들이 300여 개의 해외 기술을 식별하고 미군이 심사를 진행해 이 중 10여 개를 최종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미 국방부가 관련 획득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현지 시험은 하와이 미 해병대 주둔지 인근에서 진행되는데 아리온스맷은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까지 연료, 전투 식량 및 식수, 환자, 수리부속품 등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이번 성능 시험은 FCT 과제를 통해
미국 본토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시험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FCT 시험을 통해 무인 차량 제조 기술과 야지, 자율기동 소프트웨어, 기술 등 세계 최고 성능을 요구하는 미 해병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아리온스맷은 지난해 10월 미 국방부 FCT 과제로 채택된 이후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장비 시연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내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이 FCT 과제로 채택된 것은 아리온스맷이 최초입니다. 아리온스맷의 최고 속도는 43km/h이고 전기 충전 후 항속거리를 무려 100km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 중량도 550kg로 글로벌 톱티어 장비를 모두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서 아리온스맷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처음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용 무인 차량의 성능을 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시연을 지켜본 미 8군 사령관이 무인 차량의 성능에 깜짝 놀라 기립박수를 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아리온스맷은 한 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데 곳곳에 놓인 장애물을 피해 운전하는 건 기본으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가 하면 총소리만 듣고도 자동으로 총구 방향을 돌립니다. 총이 탑재된 곳을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데 최대 200발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550kg까지 탑재할 수 있어 탄약 등 물자, 수송은 물론 부상병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6M 높이까지 확장 가능한 수직 확대 장치까지 올리면 반경 3에서 4km 이내 인근 지형 지물과 적의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정찰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을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나 미 8군 사령관이 성능 시연회에 직접 참가해 시작 전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그만큼 미군이 한국산 무인 차량 기술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제로 캠프 험프리스 내 훈련장에서 미 8군 마크 홀러 작전부사령관 앞에서 시연을 보인 아리온스맷은 지도에 설정한 경로를 따라 거침없이 자율주행을 하고 장애물 앞에 서는 등 현장에 있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리온스맷은 아예 처음 가는 곳을 자율주행할 수는 없지만 한번 지형지물을 읽혀놓으면 가능하며 인간이 원격 조종하는 일도 가능한데요. 이날 아리온스맷은 도로에 설치된 장애물 앞으로 차량이 나아갔는데 S자 형태로 주행할 수 있도록 놓여있는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목표 지점까지 주행했습니다. 아리온스맷의 주무장은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에 장착된 기관총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K3 M60 기관총은 물론 E2를 대체할 K15, K16 기관총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CWS에는 감시 장비가 달려 있어 영상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차량을 인식해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십 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서 미군 관계자가 공포탄을 터뜨리자 RCWS에 장착된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총구를 그쪽으로 겨누었는데요. 이어 차량이 도로를 따라 주행하자 아리온스맷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 차량뿐만 아니라 인간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차 중량 1.45T에 550kg 정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아리온스맷은 전장에서 타이어가 손상되는 우려를 막기 위해 공기를 넣지 않는 타이어를 갖췄습니다.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무인 차량 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미국 측의 GVSC 협의에 의해 성사됐는데요. 앞서 미 국방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 중 처음으로 아리온스맷을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 대상 장비로 선정했었습니다. FCT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이 보유한 우수한 국방 기술을 평가해 군의 주력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FCT 대상 장비에 선정되면 시험평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미 국방부는 연간 1억 달러 정도 예산을 들여 15에서 20개 장비를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미군 역시 이미 자체적인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아리온스맷의 성능이 임무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아리온스맷의 영상을 보면 미군의 기대감은 벌써 아리온스맷에 기울어져 있다는 판단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야지로 향한 아리온스맷은 미리 설정된 입력값에 의해
우리 육군의 뒤를 따라 자율주행하는 모습은 이질감이 전혀 없었는데요. 우리 군과 함께 유유히 전장을 거니는 아리온 스맷은 이내 목표물을 탐지하고 곧바로 작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육군과 한 팀이 된 아리온 스맷은 공격에 가세했고 아군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쓰러지자 이를 서포트하며 적의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전투 현장에서 쓰러진 부상자를 작전 초소에 실어 나르며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아리온 스맷은 무인 차량을 개발 중인 미 국방부와 함께 최근 성능 시험까지 마치면서 앞으로 또 다른 방산 수출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육군은 하나가 개발 중인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을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방사청에 동보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목적 무인 차량답게 아리온 스맷의 자율주행 능력인데요. 아리온 스맷은 원격 조종, 병력과 연결된 선을 따라가는 유선 추종, 정해진 경로를 가는 자율주행, 가보지 않은 길도 스스로 지형을 탐색하며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탐색 자율주행 등 4가지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원격 통제 사격치기로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 조준하고 기동 간 사격을 하는 등 근접 전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야지,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카이스트와 한양대 오타너미 HUB, 이드라이브 HUB 등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AIST와 함께 설립한 오토노미 허브는 야지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투 인력 감소에 따른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미래 환경 변화에 맞춰 국방 분야의 무인화 기술과 사내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토노미 허브는 군사용 무인 차량이 사전 정보 없이 험한 환경에서 최적 경로를 확보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야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험한 지형에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지형 정보를 반영한 경로를 설정하며 전파를 교란하는 제밍에 대응한 위치 추정 등 세부 과제를 2026년 상반기까지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멈티 MUMT라고 불리는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을 적용한 아리온 스맷을 통해 군사용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KAIST 역시 로보틱스, 컴퓨터 비전 등 관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명현 교수는 로봇 분야 글로벌 최대 학술 대회에서 미국 MIT 등을 제치고 우승하기도 한 자랑스러운 경력이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지난해 주한미군 시연에 이어 가장 강도 높은 작전 수행과 훈련을 진행하는 미 해병대와 본토에서 테스트를 치르는 것은 그간 보여준 아리온 스맷 그 관련 기술에 대한 미군의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무인체계 기술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초석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야흐로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발한 무인 차량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뛰어난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해 전력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방산으로도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입니다. 최근 우리 공군의 차기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의 거대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처참하게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특히나 앞서 1차 사업에서 로키드 마틴의 수송기를 선정했었기에 이변이 없을 거라 예상됐지만 결과는 완전히 판을 뒤엎는 반전의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에 우리 군이 선정한 브라질 대형 수송기 C390는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C390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공군의 항공수송과 긴급 해외 구조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대형 수송기 2차 도입 사업에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 기종이 선정됐습니다. 우리 군이 브라질 군용기를 도입하는 건 사상 처음인데 무기체계를 통틀어서도 한국이 브라질산을 도입하는 건 역시나 이번이 처음이라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는데요. 특히나 우리 공군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C130J 기종을 이미 운용하고 있는데도 이번 경쟁에서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무릎을 꿇으면서 충격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사청은 제157차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공군은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총 7,100억 원을 투입해 C-393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번에 C-390은 경쟁 기종인 미 로키드 마틴의 C-130J와 에어버스 A440M을 제치고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은 지난 2014년 4대의 C-130J30을 도입한 1차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원래는 2014년에 7대의 소요를 제기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수량을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예산 확보 문제, 후보 기종들의 제안서 서류 부실 문제 등 사업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종 결정이 1년 정도 지연됐었는데, 이번에 기종이 선정되면서 2026년까지 우리 공군에 인도되는 걸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군 수송기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공군의 핵심 목적이 전투기를 사용한 공중전과 공습 임무에 집중됐기 때문에 물자와 인원을 수송하는 수송기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군의 평시 임무 중 해외 파병 임무와 제 군안 구조 임무에서 수송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더 이상 수송기 전력 투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실제로 현재 장거리 해외 파병 인원이나 재난 상황 시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데 활약하는 KC-330 시그너스 공중급 6기의 경우 민간 항공기를 개조한 군용기이기 때문에 차량이나 대형 화물의 수송이 어렵습니다. 또한 적의 공습에 노출된 비행장이나 비포장 활주로에는 운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기종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추위에서 공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건 다름 아닌 브라질 엠브라이르의 C-390으로 때문에 방산업계에서는 발표 직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유럽 에어버스의 A400MEL 1차 사업 기종이었던 미 로키드 마틴의 C-130J를 제치고 브라질 기종이 선정됐기 때문인데, 실제로 앞서 1차 사업에서는 C-130J가 선정돼 공군이 4대를 인도받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 안팎에선 이번에도 로키드 마틴의 기종이 다시 선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종합평가 결과 C-392 최고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성능 운용적 합성 가격 절충 교역, 국내 기업 협력 등 5가지 평가 항목 중 국내 기업 협력 컨소시엄 부분에서 엠브라이르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엠브라이르는 절충 교역 가치로 1억 3,500만 달러, 국내 업체와의 컨소시엄으로 3개 업체를 제안했다며 절충 교역 가치 1억 2,900만 달러와 국내 협력 한 곳을 컨소시엄으로 제안한 로키드 마틴보다 앞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여러 평가 항목 중 운용적 합성과 비용 성능에서는 비등비등한 점수를 받았지만 계약 조건과 절충 교역, 국내 업체 참여도에서 차이가 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군 주요 항공기 사업에서 미국 업체가 탈락한 건 지난 2015년 공중급 6기 도입 사업 KCX에서 유럽 에어버스의 A330MRTT가 미국 보잉의 KC-46을 제친 후 8년 만인데요. 이렇듯 이번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경쟁은 유독 치열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미래 항공우주산업의 차세대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될 중요한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엠브라이르의 C-390은 이미 우리가 대형 수송기 1차 사업을 통해 4대를 운용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의 C-130J와는 달리 다소 생소한 기종입니다. 해당 기종은 개발국인 브라질을 비롯해 중립국 오스트리아, 나토 가입국인 포르투갈과 헝가리, 네덜란드, 체코가 엠브라이르의 경우 광활한 국토 면적을 자랑하는 브라질의 자연 조건으로 민간 항공기 제작이 발달되면서 보잉,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상업용 항공기 납품 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엠브라이르의 C-392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의 50년 장수 상품 C-130J를 이긴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방사청의 종합평가에서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간단히 말하면 성능과 가격 모든 측면에서 C-392 C-130J보다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C-390은 C-130J보다
순항 속도, 최고 속도, 항속거리, 화물 탑재량이 모두 우수합니다. 해외의 방산 자료에 따르면 C130J30은 20톤의 화물을 싣고 2200km를 비행하는 데 비해 C390은 23톤의 화물을 싣고 240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순항 속도도 C390이 시속 200km 이상 빠르게 비행하고 최대 화물 탑재량도 C390이 5톤을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군에선 록히드 마틴이 1957년 실전 배치한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장거리를 이동할 땐 중간 급유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실제로 C130J는 재작년 8월 미라클 작전 당시 아프가니스탄으로 한 번에 가지 못해 중간에 급유해야 했고 올해 4월 프라미스 작전에선 두 차례 착륙해 중간 급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C390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390는 C130J에 비해 속도도 빠르고 더 멀리 가고 더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반면 특히나 가격이나 경제성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C130J는 군용으로만 쓰이는 터보프롭 엔진사기를 장착했지만 C390은 에어버스 A320 여객기에 사용되는 민수용 최신 터보팬 엔진 2기를 달았습니다. 검증된 민수용 터보팬 엔진을 사용해서 출력은 더 높지만 역으로 운용 비용과 연비는 더 우수한 게 C390의 핵심 경쟁력이 된 셈입니다. 더구나 기종을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인 절충교역, 다시 말해서 무기를 도입하는 대신 대응 구매나 국산화, 기술 이전을 실시하는 부분에서도 브라질이 더욱더 우세했습니다. 엠브라이르 방위산업 부분 C 잭슨 슈나이더는 방안에 C390 정비센터 건설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술 협력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었습니다. 반면 록히드 마틴은 기술 이전이나 절충 교역을 위해 미 국무부와 미군과의 협의가 필요해 여러모로 융통성이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결정의 승패는 국내 업체 참여 부분에서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록히드 마틴이 국내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1억 2,900만 달러를 제안한 반면 엠브라이르는 3개 업체에 1억 3,500만 달러 상당의 부품을 생산하도록 조건을 제시하는 등 결국엔 우리 방산 업체에 도움이 되는 선택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이번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은 글로벌 항공업체들의 공급망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게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으로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사업에 대해 더욱더 관심이 쏠리며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앞서 올해 초 UAE와 공동개발하기로 체결한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개발 MOU에 대해 방산업계의 시선이 다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송기를 만든 경험이 없는 한국과 UAE가 이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특히나 수송기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목적 수송기란 말 그대로 화물 운송은 물론 여객 운송, 특수 임무 수행 등 용도가 다양한데 우리 공군이 보유한 중형 수송기 KC-330, C-130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KAI가 UAE와 체결한 MOU가 더욱더 의미 있는 건 한국의 경우 다목적 수송기 자체 개발을 모색해오던 차에 국제 공동개발 형식으로 날개를 달게 됐기 때문입니다. KAI는 이미 2021년에 KCX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수송 중량 최대 20톤급의 축소 모형을 공개했었고 작년에는 MCX라는 프로젝트명의 30톤급 축소 모델도 내놓았었습니다. KAI에 따르면 MCX 다목적 수송기는 최고 시속 850km, 항속거리 최대 5000km 성능을 갖췄는데 2035년 양산을 목표로 잡고 있는 중입니다. MCX의 개발비만 총 3조 원, 양산비는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개발 기간은 최대 11년으로 잡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체계 개발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듯 현재는 밑그림에 불과한 MCX 사업에 UAE가 공동 투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개발 기간을 줄이는 건 물론 개발 비용 규모에 따라 사업 내용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우리 고위급 군 관계자 역시 KAI와 UAE가 다목적 수송기를 개발할 경우 KC-330, C-130급의 중형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목적 수송기 사업은
우리 항공업계의 수건인 국산 중형 여객기 개발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방산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